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하는 순간 오히려 웃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시아버지 팔순잔치, 그 많은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망신을 주려 했죠. 그날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보던 수많은 눈동자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날을 위해 준비도 다 끝내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망신 주려던 그 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반격의 신호탄이 되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벌어졌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남편 강태욱 씨와 함께 살고 있는 한유진입니다. 저희는 대학 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7년의 연애 기간 동안 저희는 서로에게 첫사랑이자 가장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저희 커플을 보며 천생연분이라고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참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아파도 약을 사다 나르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저는 시댁 대소사를 도맡아 챙기며 며느리 노릇을 성실히 해왔습니다. 명절이나 제사는 물론이고 시부모님 생신, 집안 경조사까지 저는 늘 먼저 나서서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엔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했을까 몰라.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늘 며느리 이상으로 살갑게 대해주셨고 저 역시 친정어머니처럼 따르며 지냈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에도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로 이 결혼이 평생 이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늘 저에게 시댁 어른들께 너무 무리하게 잘하려 하지 말라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게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저는 몰랐습니다. 정작 제 남편의 마음은 점점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리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하고 3년쯤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전화 받는 게 줄어들고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 출장도 늘어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도 출장이야? 회사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그때는 왜 눈치채지 못했는지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라 여기며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응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곧 승진하겠다. 힘내라며 오히려 도시락까지 싸서 보내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스스로도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회사 근처 원룸을 하나 얻어서 야근할 때 편히 쉬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순순히 그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 원룸이 사실은 저 몰래 은밀한 만남을 위한 공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저를 속이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언제부턴가 늘 잠겨 있었고 저는 그런 사소한 변화들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왜 걸어놨냐고 물으면 회사 보안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가끔 통화하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봐도 그냥 회사 일이겠거니 여겼습니다. 저는 시댁일이며 집안일에 치여 정작 제 결혼 생활을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댁에서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작 제 남편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는 전혀 살피지 못했던 셈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저희 사이엔 어느새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무심코 주머니를 뒤지다 발견한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한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이었는데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영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넣어뒀습니다. 당장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먼저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조용히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의 뒤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받아든 보고서에는 상상 이상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는 다름 아닌 같은 회사에 다니는 후배 윤서연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몇 달 전 시댁 가족 모임에 남편의 직장 동료라며 자연스럽게 얼굴을 비췄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보며 참 야무지고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까지 하셨었는데 그게 바로 남편의 내연녀였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돌이 지난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죠. 저는 그 보고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혹시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까지 품어봤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시아버님 팔순잔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시아버지의 팔순잔치를 앞두고 괜히 집안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는 대로 모든 사실을 시댁에 알리고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서류와 증거 자료를 모두 맡겨두고 저는 그날까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조용히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시아버님 잔치는 무사히 치르고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뜻밖에도 순순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잔치 끝나고 조용히 정리하는 걸로. 저는 그 말을 믿고 잔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시아버지의 팔순잔치 날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큰 연회장을 빌려 성대하게 치러진 잔치에는 친척들과 지인들이 1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날도 이른 새벽부터 나와 음식 준비와 손님 접대를 도맡아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연회장에 나와 상차림을 확인하고 손님 명단을 몇 번이나 체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그릇을 나르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오늘이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애써 눌렀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이렇게 다 준비했다면서 정말 대단하네.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오늘 이후 벌어질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내용, 준비해둔 서류들, 앞으로의 계획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족 대표 인사말 순서가 됐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저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사회를 보던 사촌 동생도 당황한 듯 눈치를 살피며 마이크를 건넸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발표할 게 있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할 새도 없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마치 미리 준비한 연설을 읽어내려가듯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이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남편의 표정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건 이미 작성된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이미 남편의 서명까지 완료되어 있었고 제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보는 순간 남편이 이 순간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저에게 쏠렸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진 그 순간이 저에게는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생신 잔치까지 참고 살아온 저에게 남편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상처를 주려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무너질 거라 예상하는 눈치였습니다. 몇몇 친척분들은 벌써부터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손수건을 꺼내 드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히려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오히려 환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모두 제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넘겨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에 다들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황한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노래 한 소절을 신나게 불렀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신 나갔어?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노래를 끝까지 마무리했고 박수를 치는 몇몇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몇 번이고 자리에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끝까지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노래를 마친 뒤 담담한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연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꼭 쥐고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여러 여자와 외도를 해왔고 최근에는 회사 후배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담담했습니다. 이미 수백 번은 마음속으로 되뇌어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몇 달 전 이 자리에 남편의 직장 동료라며 참석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급하게 시누이가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했고 연회장 곳곳에서는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아가씨가 정말 그런 사이였다는 거니? 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이미 돌이 지난 아이까지 있어요. 그 말을 하며 저는 옆에 앉아 계셨던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탄식이 뒤섞여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성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화하시던 분들까지도 그날만큼은 다들 언성을 높이며 남편을 나무라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버지 팔순잔치에 그런 여자를 데려와? 그러게 말이야. 그때 그 아가씨 참 참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몇 달 전 그 여자가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고모도 옆에서 거들며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동안 저 착한 며느리가 얼마나 우리 집안 챙기며 살았는데 네가 감히 이런 짓을 해? 사촌들까지 나서서 한마디씩 거들며 남편을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남편과 가깝게 지내던 사촌 형조차 그날만큼은 등을 돌리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평소 조용하시던 막내 고모부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실 정도로 다들 분노가 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다가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우가, 내가 정말 그랬단 말이냐? 이 애비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해? 아버지, 평생 집안 명예를 중시하며 살아오신 시아버지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 사람한테 사죄해. 당장. 남편은 결국 온 가족과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회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런 남편을 담담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잔치 끝나면 조용히 정리하려고 변호사까지 만나뒀었는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연회장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명의 아파트랑 자산 대부분은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당신 사업 실패했을 때 제가 다 정리했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면 당신이 가져갈 건 그다지 없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그동안 이런 것도 모르고 너한테 잘해준다고 유난 떠는 아들만 예뻐했으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정대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모든 서류와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님도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된 사건은 오랜만이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매달리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유진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는 몇 번이고 저희 집 앞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경비 아저씨가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리된 지 오래였고 무엇보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관계를 되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워낙 명백한 증거들이 많았으니까요. 법원에서도 남편의 외도 사실과 그동안의 정황을 인정하며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몇 번이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님도 냉정하게 사실 관계만을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아파트와 그동안 모아온 자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고 남편은 정말로 빈손으로 그 결혼 생활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나중에 시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한때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굴던 사람이 그런 처지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 후에도 종종 저에게 연락을 주시며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얘야, 잘 지내고 있니? 우리는 여전히 너를 딸처럼 생각한단다. 감사해요, 아버님. 저도 두 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을게요. 비록 며느리와 시댁이라는 관계는 끝났지만 그동안 쌓아온 정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이면 시어머니가 손수 만든 반찬을 챙겨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얘야, 이거 네가 좋아하던 나물이야. 잊지 않고 담가봤다. 그런 작은 정성 하나에도 저는 그동안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게 법적인 관계가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번 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혼 후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미뤄뒀던 제 삶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좋아하던 그림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려갔습니다. 주말이면 화실에 나가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고 몇 달 뒤에는 작은 동호인 전시회에 작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근교로 나가 드라이브를 하거나 오랫동안 미뤄뒀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여행도 다녀왔는데 그날 밤 숙소에서 다 함께 웃고 떠들며 참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며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진짜 보기 좋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제 표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걸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날 팔순잔치에서 있었던 그 소동이 오히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저를 망신 주려 했던 그 순간이 결국 저에게는 해방의 순간이 됐던 셈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에 오히려 가장 큰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할 때 부디 무너지지 마시고 그 순간을 기회로 바꿀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이고 정직하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도 이번 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정직함과 용기가 함께 하시길,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당히 웃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